어제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왜 회사 근처를 어슬렁거려요? 늙어서 할 것도 없으면서. 시대의 짐은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며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여러 개 동시에 가슴에 꽂히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어떤 의미로 되돌아올지.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단 하나의 사실이 그들의 오만한 세계를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 젊은이들이 느꼈던 전율과 충격을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 30년 동안 쌓여온 진실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메타스톤 그룹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기술 산업을 주도하며 수많은 기업이 부러워할 정도로 규모와 영향력을 갖춘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대한 회사 안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자료 정리 보조. 이름만 들으면 무언가를 보조하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시간이 멈춘 서류들을 모아 먼지를 털어내고 버려진 문장들을 정리하는 그저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호칭도 없습니다. 그저 저기요, 아저씨, 거기 계신 분, 이런 식으로만 불렀습니다. 어느 날은 직원 하나가 제 옆을 지나가며 제 어깨를 스치듯 밀고 지나갔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사과의 한마디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제가 오히려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를 빨리 지나가고 싶어 했고 제가 그 복도에 서 있는 건 그들에게 있어 하나의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특히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 보면 무게도 무게지만 습기와 냄새, 오래된 종이 특유의 거친 감촉이 몸을 금방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잠시 허리를 펴려고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커피를 조금 타서 손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발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 좀 비키시죠. 말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깔보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지금 잠시 쉬는 중이네. 그런데 김대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하세요? 어르신이 만지는 거 그냥 30년 묵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정리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큰 모욕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 서류를 전달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회의 테이블은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젊은 직원들은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기된 전략은 30년 전 제가 실패했던 사례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같은 냄새, 같은 느낌, 같은 흐름이 순식간에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죠.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식은 예전에 실패한 모델과 비슷합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지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팀장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추억 토론하는 곳으로 보이세요? 젊은 직원들 몇몇이
바로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 팀장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 얘기 들으려고 회의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손주에게나 얘기해 주세요. 여기선 방해되니까. 그리고는 내 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며 안쪽에서 웃음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폭도 한가운데 홀로 섰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이들 알고 있구나. 내 정체를 모르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구나. 그들은 이유를 모른 채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계의 뿌리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가 언젠가 공포로 바뀌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메타스톤 그룹, 그 이름은 이 나라 기술 산업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회사의 첫 설계도, 첫 계약서, 첫 기계 도면이 누구 손에서 나왔는지를. 나는 오래전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청춘, 내 건강, 내 가족,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며 만들어낸 회사였습니다. 젊던 시절 나는 하루 20시간씩 일했고 눈이 충혈된 채로 공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신규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성공이라기엔 너무 고단하고 실패라 말하기엔 너무 처절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국 최초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했고 메타스톤 그룹은 단숨에 업계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업계의 개척자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칭호들은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들에 비하면 참으로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닥치던 시기, 내 건강이 무너져 내리던 시기, 나는 가장 신뢰하던 파트너에게 회사를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내가 없던 사이 배신자는 나를 경영 부적합으로 몰아 회사를 장악했고 나는 힘조차 없어 항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퇴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지막으로 계약서 한 줄을 고집했습니다. 아무도 그 문장의 무게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기 설립 자료의 보관 폐기 권한은 창업자 박영수에게 영구 귀속된다. 그 문장은 내가 돌아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였습니다. 퇴임 후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메타스톤 그룹 내부에서 거대한 불법 자금 흐름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중심에 나를 배신했던 그자가 있었습니다. 불법 투자, 비밀 계좌, 그리고 회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는 움직임까지.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다시 되찾기 위해, 그리고 이 회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나는 늙고 초라한 비정규직 신분으로 내가 만든 회사 바닥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내 역할은 자료 정리 보조.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노인의 모습은 그들이 보기에 볼품없었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서류들을 살펴보며 불법 자금 흐름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찢겨진 종이, 버려진 장부 조각, 오래된 출입 기록, 심지어 파쇄기에 걸려 끊어진 카드 영수증까지. 남들은 쓰레기로 보았던 그 조각들이 나에게는 메타스톤을 되찾을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이어 붙일수록 배신자의 치부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자금 세탁, 해외 계좌를 통한 기술 유출 시도, 임원진과의 은밀한 거래, 그리고 나를 조롱하던 두 젊은이 박 팀장과 김 대리. 그들은 단순히 무례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배신자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노인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당신들이 왜 두려워하는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거칠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 불안은 더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고 마지막 조각만 끼우면 이 판은 완성될 참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이 회사를 배신했고 그 누가 이 회사를 다시 세우는지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맞춤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한때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던 시절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세월의 색이 조금은 바랬지만 마음에 새긴 다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양복의 단추를 채우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회사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 아침 메타스톤 그룹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바삐 걸어 다녔고 누군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엔 지금 그 건물 전체가 고요한 폭풍의 눈 속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이미 젊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들의 입가엔 익숙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박 팀장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오늘은 정장을 입고 오셨네요. 혹시 중요한 자리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 회사에 뭔가 말씀이라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김 대리는 팔짱을 꿰고 앉은 채 고개를 기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쫓겨난 게 그렇게도 기분 나쁘셨던 모양이네요. 근데요, 오늘도 회의가 많으니까 빨리 끝내고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젊은 오만의 전형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오래 이 회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조롱을 모두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고 온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시선은 하나 둘 나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메타스톤 설립 계약서 원본과 15년 전 배신자가 서명한 내부 문건과 찢겨졌던 장부 조각들을 이어붙여 복원한 회계 자료와 그리고 임원진들과의 거래 내용을 적어둔 내부 기록들이었습니다. 회사의 기초가 담긴 문서들과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순간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아끼던 이들도 기침 한번 하던 이들도 모두 제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나의 경험 봉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메타스톤을 세운 사람으로서 이 회사를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박 팀장과 김 대리는 입술이 굳어버린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이 회사의 설립자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 첫 장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내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명은 내가 이 회사를 처음 세웠던 날의 숨결이 그대로 담긴 것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뒤로 몸을 젖혔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도 조롱도 아닌 순수한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 그리고 너희가 따르던 그 사람은 이 회사를 이용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여기서 그 증거들을 모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복원된 장부를 보던 젊은 임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박 팀장은 결국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근거는 내 눈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회사를 흔들어 왔는지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박 팀장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으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회 회장님, 제발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김 대리는 더 심하게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자신들이 저질러온 그 모든 말과 행동이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데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게 되는 법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던진 말들, 당신들이 보인 조롱과 무시는 결국 당신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팀장과 김 대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처럼 턱 밑까지 후회와 공포가 차올라 숨조차 고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겪어온 수모의 대가품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파멸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메타스톤 그룹은 완전히 다른 흐름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년간 회사 내부를 좀먹어왔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났고 배신자였던 전 대표는 법과 회사 두 곳 모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임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 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늙음, 낡은 외투, 낡은 목소리가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회사는 내 아들의 손에 다시 맡겨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회사를 만들 때 내 곁에서 보며 자랐고 누구보다도 회사의 뿌리와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남은 생을 조용히 쓰고 싶은 곳에서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창밖의 햇살이 잔잔히 쏟아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이 낯설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고 그럴수록 내가 지나온 길의 무게는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늙어가는 사람을 두고 느리다, 뒤처졌다, 쓸모없다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느림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었고 그 뒤처짐은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얻은 신중함이었으며 그 쓸모없음은
사실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경험이 빛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그 젊은이들을 정말로 용서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어떤 정의를 내려줄 만큼 가벼운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본 만큼 알았고, 그들이 들어본 만큼만 판단했고, 그들이 살아온 만큼만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겉모습은 진실이 아니었다. 오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금 겪는 무시는 언젠가 당신의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이 결국 나를 다시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메타스톤 그룹은 다시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젊은 직원들 또한 내가 남긴 말들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긴 세월 동안 움켜쥐고 있던 숨을 그제야 천천히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단정지었던 이들에게는 반성과 두려움이 남았고 평생을 견디며 살아온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시간을 증명해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길었습니다. 살아온 만큼의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만큼의 반전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경험은 언젠가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을 당신만의 무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딴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번 마음을 흔드는 또 한 번의 반전과 또 한 번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시기를 바랍니다.